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지난 6월 달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6월 인구는 8,205명이 자연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3달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을 더욱 장려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의 주력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투자 대책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2개 단지 32,345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2% 많은 물량입니다. 이달 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17,920가구, 지방에 14,425가구로 직방 분석 결과 하반기 들어서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월 달 7.1대 1, 7월 달 14.8대 1, 8월 달 22.3대 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A100에 버금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개발했다고 IT 전문 매체 테크스팟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최신 휴대폰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게 살림살이를 미리 짜고 미리 들어오는 예산과 그에 맞춰서 지출을 예정하고 준비하곤 하죠.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2.8%,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준으로 656조 9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특히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보완하거나 비판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내년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 지출에서 법정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관한 예산, 그 누구나 관심이 많을 텐데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 즉 2.8% 증가시킨 약 65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4가지 중점 분야에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내년도 예산, 교수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특징점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실은 알뜰살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알뜰살뜰이요. 알뜰살뜰. 네. 굉장히 이제 이 학장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네네. 그래서 이 총수입 측면에서도 현재 2.2% 감소가 되었고 지출은 현재 이제 감소시키기 어려우니까 증가시켰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지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죠 자그마하게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지향적인 그런 어떤 그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분야에 가감히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첫째가 약자 복지 강화고 미래 준비 투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네 번째가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4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이 증감률 기준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2023년 예산이 교육하고 일반 지방행정의 증가율이 높았었고 네. 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가 감소율이 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2024년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은 외교통일, 보건복지 고용의 증가율이 높고 R&D하고 교육의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네. 상당히 좀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R&D의 경우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네네. 이거 왜 줄였냐 감소에 이거. 대해서.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재 정부의 R&D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R&D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눠먹기, 뭐 네. 간행적 지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 비효율적인 R&D에 대해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성과 창출형 R&D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은 R&D에 대해서 이제 줄였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액수는 줄었지만 네. 실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꼭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인상한 거 그리고 ODA라고 해서 네. 이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네. 해외에다가 개발 도상국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힘에 비례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겠다. 코이카, 뭐 코트라 이런 여러 맞습니다. 기관들이 맞습니다. 같이 많이 예, 하고 그게 다 있죠. ODA 활동인데 그런 쪽의 활동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올해 예산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네, R&D 예산 축소 이런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더 예,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야말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이다. 2.8%만 이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늘렸는데요. 한편에서 이제 아주 크게 인정하는 거는 보통 선거를 앞둔 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분야별로 또 이렇게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흔들리지 않고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데 또 거꾸로 어떤 중국 경제 위기라든지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 재정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세수 부족분만 해도 한 40조 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 재정 정책을 썼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확장 재정 정책을 쓴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때로는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정책 실험과 같은 검증 없이 뭐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서 혈세를 낭비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긴축 재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충분히 챙겨 넣었습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문구였는데요. 그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자기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을 처음부터 확장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준비해서 넉넉히 주머니에 채워준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은 뭐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쓴 재정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는다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또 재정 정책 자체를 긴축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금융 정책과의 조화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지난 1,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고금리 정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고금리 정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뭐 돈을 빌린 분들은 이자 부담을 더 많이 져야 되고 다음에 뭐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불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고통스러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이 저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막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지막지하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런 금융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금융 정책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은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라고 지금 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계속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물가도 당연히 자극하면 안 되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도 재정 정책으로 자극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는 재원이나 필요한 재원을 약한 사람들, 취약계층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의 재정 정책은 지금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 세대 빚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금융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궁금한 게 보통 23조를 지출 구조 조정 어떤 항목을 조정하고 그래서 줄인다고 한다면 그 세부 내역을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보통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출 구조조정 문제가 정말은 이해관계자들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관심이 있다. 줄어드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그러니까 크겠네요. 이제 우리 이제 추경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이죠. 이게 뭐 10,000군데 이상을 줄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은 그 이유보다도 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미리 뭐 다 밝혀가지고 미리 시끄럽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느 쪽이냐,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제로 이제 추경호 장관께서도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걸 뭐 어느 한 군데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테고리 설정해서 이거 줄인다라고 미리 말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그 재정 성과를 평가해서 미흡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 수급 사용 이런 게 도출이 된 쪽, 이런 쪽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R&D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층에서는 이 R&D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별로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정부 현재 이 재정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정말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긴축 재정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국민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돈 많이 벌어준다고 좋아하지 않아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결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23조 원을 조정 항목들을 조정하고 긴축을 하지만 역대 정부가 이제 아마 국회 통과 전에 어떤 과도한 갈등이라든지 여러 뭐 이의제기 뭐 이런 것들이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아마 사전에 이 지출 구조조정은 오픈을 안 한 맞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더 주는 있는 건 것 미리 말하고 싶은데 네네. 줄이는 건 미리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아주 주요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37%인 약 243조 원 가량을 고용복지, 보건복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저소득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과 노년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늘린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네 가지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늘렸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늘렸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과거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란 이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32%로 늘리면서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또 비중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주거나 교육급여도 이제 좀 많이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숫자도 88만 3천 개 정도를 였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03만 개 정도로 늘렸고요. 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월 2에서 4만 원 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좀 했고요. 그래서 네, 네. 고리 대출을 저리 자금으로 이제 대환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네, 네. 다음에 에너지 비용 그리고 고용보험금 지원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 특화된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에 대한 기초 학습 지원의 대상과 기간을 전반적으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늘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네. 이 복지를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정 비용입니다. 네.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복지 예산 안에서도 이걸 집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의 비중이 아마 적지 않을 것으로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봤는데 소위 말하는 전달 비용, 전달 체계에서 중간에 빠지는 게 약 한 25%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뭐 도시락 같은 거를 뭐 취약계층에 갖다 준다든지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각종 행정 비용, 전달 비용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저는 예산에 포함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요. 또 복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든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약한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 신청주의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잘 선정해서 네, 네. 요즘 좋은 뭐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 자료도 잘 확보되어 있으니까 네, 네.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예산 집중 같은 것도 조금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뭐 예산안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네. 이런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예산안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 대출에 대한 만기 약 37조 원 가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고민들이 지금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5조 1,000억 이상 지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뭐 큰 방향 흐름에서는 좋은 쪽인 것 같네요. 이게 큰 방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게 너무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물론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계속 연장시켜 주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원칙을 가지고 있대. 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5.1% 기존 그 증가율에서 2.8%로 아주 대폭 내년도 예산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국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약 6천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K방산 이런 부분도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한 관심들이 큰데요. 교수님, 국방 예산 이렇게 이제 정부 총지출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더 높은 게 7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더 이제 방점을 찍고 하는 건데 국방 분야 예산에 대한 특장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부의 그 좀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루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도와주건 도와주되 만약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비합리적인 이런 요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이 취해질 때 우리가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킬체인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제 타격이라는 게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하고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국방 분야의 많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킬체인 쪽에서 들어갔어요. 스텔스 우리 그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그래서 이 스텔스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지금 들여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군인들에 대한 월급 문제입니다. 네. 병장, 처우. 그죠? 네. 처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군인에 대해서 정말 안 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젊은 시절에 그만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이제 군대로 오는데 그럼 기회비용을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급여를 자꾸 올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125에다 40을 포함한다든가요. 그럼 165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그 장기적으로 복무하던 하사관, 상사, 준하사들 그 거기가 한 190만 원 정도 된다. 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줄었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우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회비용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직업 군인들이 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지역 군인들이 이제 급여가 상당히 네.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학사장교 지원율이나 뭐 네. 육사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꼭 돈이 아니더라도 프린지 베니핏을 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군에 장기 복무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단기 복무보다는 더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 스텝을 밟았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이 장기 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재정이 이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성 교수님, 지금 이제 오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결국 이제 부사관들과의 어떤 격차의 문제, 물론 저희가 이제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분들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겹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 같이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죠. 네, 이제 네. 그 병장 월급하고 이제 부사관들 봉급하고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데요. 네. 지난 10년간 보게 되면 병사 월급은 뭐 10년간 771% 정도 올랐는데요. 그 사이에 부사관은 186%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적게 올랐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ROTC 지원율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2023년, 27년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부사관 월급에서 임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허. 다만 2025년까지 하사 월급을 192만 원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정도 금액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병사 월급을 올리는 예산이 드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 예산이 지금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월급 올리게 되면은 이제 든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힘들어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답은 그냥 싹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부사관 월급의 상승률을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그를 위해서 그 병사로 들어오는 군인들의 월급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사로 들어온 분들의 이제 이 월급을 계속 많이 올려왔는데요. 저는 그냥 월급을 올리게 되는 것보다 이걸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병사들로 복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병사 군대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기회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받더라도 돈을 쓸 수 있는 그 영역이 제한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PX 이런 데서 물건 사고 뭐 그렇죠. 이런 PX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네. PC방을 가거나 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네. 현재 제한된 소비의 영역에서만 좀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낭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늘어나는 돈을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각 복무하는 병사들의 재테크의 기회로 만들어줄 수 내일 있는 채움 공제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예. 그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재테크의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이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 예. 40만 원 이걸 수당 형태로 이제 지급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마련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뭐 약간 그냥 형태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재테크 교육 같은 것도 병행을 해서 이분들이 이 정말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복무를 통해서 사회적 의무를 통해서 했던 소중한 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는 머리를 써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사관의 월급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업 군인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직업 군인의 양질의 직업 군인이 들어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국방 계획을 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의 하우 상박 부분도 어느 정도 해서 다른 장교분들과의 어떤 평평성도 좀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국방 분야 예산 증가와 함께 이런 긴축 재정 기조 하에서도 예산이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맞게 공적 개발 원조 ODA죠. ODA 예산이 외교 분야에서 예산이 6조 2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ODA 말씀 주셨는데 특징적으로 ODA 가운데서도 뭐 어느 분야 어떤 특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그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데 이 ODA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부 국가가 나름대로는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발판에 오른 국가들이 나름대로는 거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요즘에 기업들도 ESG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ESG 예산을 잘 편성해 놓고 잘 이행하는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잘 받듯이 지금 국가들도 자기의 어떤 국격에 맞는 ODA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각이고요. 여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현재 어려운 국가에 대한 원조 그리고 국제 기구에 대한 분담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ODA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겉으로 보기는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와의 실제로는 원조를 해주는 국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이제 보는 국가들 여러 국가들도 이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도 거기에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또 예산 가운데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안심 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먼저 이렇게 지급하면서 전체 경찰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형 권총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은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중이 8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보게 되면 0.8%인데 이건 OECD 평균 2.6%보다 월등히 낮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큰 범죄들이 생기고 소위 이제 우리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범죄들이 생기고 또 이를 모방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경찰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강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대 안전장비 보급을 늘렸고 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저위험 권총 위험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인
그 1인당 1총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위기 개입팀을 좀 더 보강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히 강력 범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제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경찰력의 어떤 예산 확보만 가지고 저는 이 범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경찰이라는 것은 범죄가 생겼을 때 그걸 막는 능력이고 네. 물론 경찰의 어떤 그런 그 무력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범죄의 동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최근에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건 뉴스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잔혹한 영화나 게임 같은 것들이 살인에 대한 저항감을 굉장히 낮춘다는 네. 결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전쟁을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쓴 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쉽게 요즘 영화관이라든지 OTT에서 좀 그런 잔혹한 영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력의 보완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범죄 예방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런 좀 어떤 국민들이 폭력에 대한 어떤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포함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묻지마 범죄에서 보면 이제 최근 정신병력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 예방적인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한 그런 예산도 대폭 확충한다고 합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중증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어떤 응급의료 체계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예방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낳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부분 보건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쓸 때가 이제 되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아주 못 살고 힘들 때는 그거 신경을 못 썼는데 네네. 이제는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중산층들의 어떤 그 층이 두터워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사건 사고에서 보다시피 이제 범죄자 중에 정신질환자의 비중이 굉장히 꾸준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정신질환자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심리에 속하는 분들이 저지르는 범죄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은 많이 이제 신문에 난 기사인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이유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뭐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그만큼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살면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지나가면 그분들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요. 네네. 그럼 옆에서 우리 TV에 나오는 뭐 보통 독일 같은 경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옆에 심리학자가 한 사람 붙거든요. 네. 요즘도 이제 우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런 예산을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바람직하고 네네. 이 범죄율이나 또는 큰 사고 났을 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 정부에게 믿음이 가는 네네. 그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종류의 어떤 성격의 어떤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예산,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치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참사를 입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있고 그런데요. 정부가 이제 국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각종 재난 사항에 대비해서 6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수라든지 국가 어떤 재난 대응 체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 배치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기상이변이 완전히 일상화된 것 네네. 같습니다. 올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예, 뭐 강남에 네. 저지대가 침수되고 반지하 가구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당시 뭐 행정력으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를 좀 감안해서 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6조 3천억을 이제 투입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하천 준설 사업을 3건에서 19건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은 홍수 저장 능력이 물에 대한 저장 능력이 커지니까 홍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천 10곳을 국가 하천으로 전환시켜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네. 홍수를 막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댐도 10곳 정도 신규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수지도 77개를 확보를 해서 물 저장 능력을 강화하자는 네. 얘기를 가지고 있고 또 주요 하천의 홍수 조기 경보망을 구축하는데 지금은 75개 있는 것을 223개까지 확대하자는 네.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느리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과 같은 도심 내에서 이 침수 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서 그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으면은 대규모 저류 시설이라든지 네. 방수로 건설 사업의 예산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이제 기상 이변이 워낙 일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과도하다는 정도의 재해 예방 차원에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필요하다면 저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 그 한강 홍수 통제소 이런 거 이제 휴대폰으로 다 그 위험 등급을 해서 다 누구나 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월동이나 이런 데 저류 시설 이런 걸로 굉장히 그런 어떤 폭우, 집중호우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돼야 되겠네요. 예, 아마 말씀하신 신월동 케이스가 아마 강남에도 계속 만들어졌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재해가 그만큼 크진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 예산을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게 정부 부처 가운데서 눈에 띄게 예산이 증액된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7.3% 예산이 증액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목표가 이제 전체 기업 매출의 50%를 담당하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50%를 담당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세부 내용이나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 중소벤처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도 어찌 보면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죠? 이렇게 장년이 되고 하듯이 기업들도 바로 대기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리고 반드시 대기업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 기업들 중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고 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 중소벤처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변에 대한 지원이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원해서 잘 키워야 나중에 큰 기업도 나오고 큰 기업 가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기업의 매출의 50%고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 플러스라고 표현을 쓰던데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고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지금 이 정권들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분야별로 예산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예산별로 특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다 보면 불유불급한 지출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삭감에 삭감을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앞으로 준비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건 혹시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 16% 이상이 줄어들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연구개발, R&D 부문의 예산인데요. 송 교수님, 그 R&D 부분에 대해서 16% 이상 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R&D 예산이 16.6%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R&D 예산을 보게 되면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요 R&D 예산 삭감률은 13.9%이고 아마 더 큰 비중이 일반 R&D 예산 삭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R&D 예산에서 일반 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했기 때문에 실제 삭감률은 16.6%가 아니고 10.8%라고 그보다는 줄어든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R&D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 R&D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굉장히 정당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R&D들이 나눠 먹기식 소규모 R&D에 치우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경우 성과가 안 좋았으니까 성과 창출형 도전적 R&D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R&D 전체 예산이 좀 깎였다고 하지만은 과학자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된 면도 있고 특히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합니다. 또 이렇게 R&D 예산에서 솔직히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 13년째 동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R&D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 R&D 예산이 깎이게 되고 교육 R&D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대학들의 어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R&D라는 것이 특성상 한번 지원이 중단되면은 특히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붐업을 시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런 그 발전의 씨앗을 계속 살려나가는 형태로 지원이 잘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긴축 재정 기조를 아무리 강하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세수 부족 또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아주 걱정인데요.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약 367조 원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나 지난해보다 적은 수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렇다 보니까 교수님, 과연 건전 재정 유지가 가능할까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정말은 우리가 수입 예산하고 지출 예산이 있으면 이 수입 예산 가지고 전부 지출 예산에 딱 충당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보통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크거든요. 지출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적자 우리 부채를 짊어진다든지 정부도 그런 식이 되는데 일단 올해 지금 그 올해가 400조였었는데 내년에 367조를 잡았단 말이죠. 33조를 줄여 잡았어요. 상당히 이건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은 이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 수도 있고 정말은 세율을 인하해서 바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은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인하로 인한 효과가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세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지금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법인세가 얼마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경기가 나름대로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꼭 줄어든다고 말씀은 드릴 수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예전처럼 조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이 달라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 이 건전 재정 유지가 가능하냐 이거는 어찌 보면 저는 건전 재정 유지라는 게 이게 꼭 절대적인 어떤 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봐요. 네. 힘들 때는 우리가 더 빚을 지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전 재정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 현재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지금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것보다는 원칙을 정해서 하는 재정 운용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지금이 마이너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 현재 뭐 좀 적자도 아니다. 이거는 별로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교수님,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증시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그런 분야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예산안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봐야 될 그런 분야, 업종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알려지기로는 A, B, C, D, K라는 것이 이제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A는 AI, 네.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그리고 K 엔터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과 K 엔터가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지금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접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 본인이 어떤 그 책임하에서 잘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축재정 기조화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가되는 항목도 있을 거고 또 조정되는 항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완돼야 되거나 또 새롭게 더 챙겨봐야 될 이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지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마지막에는 항상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수입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출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게 본래는 원칙이죠.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수입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세금 문제가 가장 메이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금에 대한 정책적 요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가지고 세금으로 정책을 자꾸 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어서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 네, 쪽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출 예산 쪽은 우선순위에 맞게 지출하라는 거죠. 네, 네, 일단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만도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네, 네. 돈이 많을 때는 좀 방만하게 해도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줄여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재정 준칙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다면 지켜줘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재정 정책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경기를 또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 정책과의 보조를 계속 조율하면서 저는 재정 정책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기조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주력하는 업종은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면 늘은 대로, 줄면 줄은 대로 국가의 미래, 먼 미래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건전재정 기조에 다 같이 뜻을 맞추어서 함께 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인도를 연달아 방문합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실익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외교 행보인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안건,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